오늘은 이첨의 가전체 소설 저생전, 종이와 관련된 가전체 소설이죠. 이 저생전의 본문 해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문장가인 이첨 작가죠. 종이를 어인하여 쓴 가전체 소설입니다. 이 가전체 소설 그러면 술을 가전체한 것도 있고 지금처럼 종이를 가전체한 것도 있고 뭐 거북이를 가전체한 것도 있고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종이를 어인하여 쓴 가전체 소설로 저생은 그러니까 종이이겠네요. 저생의 생애를 중국 왕조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왕조에 따른 저생의 처세를 부각하여 주제는 여기에 있네요. 뭡니까? 관리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저생의 일생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이면적으로는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종이의 내력을 통해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두 부분인가요? 생의 성은 저요, 이름은 백, 자는 무점이더라. 이때 말하는 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생전, 이생규장전 할 때 그 생이에요. 생은 결혼을 하지 않은, 내지는 관직에 오르지 않은 젊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자, 생은 저야. 저가 뭐냐? 당나무. 자, 종이의 원료죠? 의인화되어 있고요. 이름은 백이다. 하얗다. 아무래도 종이는 하얀색이죠? 라고 하는 거니까 외양에 따른 명명이다. 무점. 무점이라고 하는 건 점, 흔적 하나 없는 거야. 티 없이 깨끗하다. 회계지역 사람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회계지역이라고 하는 건요, 종이가 처음으로 생산된 중국의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저생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저생이 어디 출신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서두 부분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선계라고 하는 건 등장인물 이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위쪽 계보가 되겠습니다. 선계. 한나라 중상시 상성령을 지낸 상방령을 지낸 이때 상방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가 사용하는 기물을 관리하는 벼슬을 지낸 채륜의 후예이다. 채륜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발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저생이 태어나자 난초탕에서 씻기고 흰 구슬로 얼으며 흰띠 풀을 깔아주었으므로 반질반질하였다. 자, 여기까지. 자, 씻기고 그 다음에 띠로 풀을 깔아주고 반질반질하게 다듬고 딱딱딱딱딱 하는 거야. 일종의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 즉 같은 재료로 만든 것 중에 아우가 무릇 19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엔 종이라고 하는 건 한지겠죠. 한지 한 권이 20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장 중에 저생 한 장, 나머지 19장. 서로가 침묵하여 그 차례를 어기는 일이 없었다. 왜? 종이는 낱장으로 팔기보다는 묶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자, 여기까지는 저생의 족보, 가계 내력을 소개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저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생은 천생이 본딕 정결하여 깨끗하여 무인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무인들을 좋아하는 건 칼이나 창이겠죠. 아무래도 저생은 종이니까 문인들하고 즐겨 다뤘겠네. 붓 가지고 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자, 천성이 본디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상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문사와 더불어 즐겨 놀았는데, 한마디로 선비들이 주로 종이를 사용하였는데 중산의 모학사가 특별한 벗이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모학사, 이때 모자가 분모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학사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죠. 붓을 가리키는, 붓에 대한 의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모학사가 붓이 나오죠. 저생의 얼굴, 즉 종이 표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글씨를 써도 씻는 법이 없었다. 그렇지. 글씨를 쓰거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씻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중산의 모학사와 저생이 허물없이 매우 가까이 지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문은 천지음양의 이치와 성명의 근원을 통달하였으며 제자백가의 글과, 여기서 말하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는 춘추전국시대 이후,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후, 순자,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글들 이런 거겠죠. 이단과 정멸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가리킵니다. 암튼 간에 학문, 성명의 근원, 제자백가의 글, 이단, 정멸, 불경까지 전부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리고 모양이 명확하여 볼만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당시의 모든 사상들이 전부 글로 기록되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생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네요. 한나라가 관리를 뽑으니 저생이 방정과에 응시하여 이제 과거 시험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올렸다. 예로부터 책을 만들 때 흔히 대쪽으로 엮고, 이때 대쪽으로 엮는 걸 우리가 죽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대나무가 종이 대신을 했던 거죠. 또 흰 비단도 종이 대신을 해요. 근데 대나무로 한 거는 대나무에다가 글을 쓰니까 아무래도 기록량도 적고 그 다음에 너무 무거워. 그렇잖아. 대나무를 엮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비단은 너무 비싸. 그래서 이래저래 전부 다 불편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이가 개발되기 전에는 대나무와 비단을 사용했는데 신이 비록 두껍지는 못하오나 종이는 얇지 진심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만일 효과가 없거든 저를 먹칠하옵소서. 자, 저를 먹칠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칠하여 기록할 수 없게끔 쓸모없게 폐기 처분하도록 하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화제가, 이때 화제는 후한의 임금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테스트를 하니 과연 잘 기록하여 백의 하나도 놓침이 없어. 한마디로 기록 매체로서 종이가 매우 우수하다는 거야. 다른 방책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에 저생을 포상하여 저국공이라고 하는 벼슬을 주고 백주자사라고 하는 벼슬을 주었대요. 그래서 만자군을 통갈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만자니까 이게 글자 자자야. 1만만자, 1만 개의 글자를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 많은 글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통솔하게 했다. 한마디로 모든 글자를 그 종이 안에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저국공할 때 저는 저생전의 저자죠. 그죠? 당나무예요. 그런가 하면 백이라는 것은 하얗다죠. 한마디로 뭡니까? 흰 종이에요. 결국은 당나무로 만든 흰 종이로 많은 글자를 기록하였다 라고 함으로써 종이가 기록 매체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읍으로 씨를 삼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는 저시성이 없었어. 저시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시성을 하사받았다는 거죠. 성을 하사받을 정도니까 진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부, 마두, 어망, 모시갱이, 근. 자, 이때 수부, 마두, 어망, 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이와 함께 사용되었던 기록 매체예요. 흔히 수부는 나무 껍질, 마두는 삶, 어망은 고기, 그물 여기다가도 기록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근 그랬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칡불이라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네 사람도 같이 아뢰었으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으나 충분치 못하여 파면되었다. 한마디로 종이보다
기록성이 떨어졌다. 가성비가 떨어졌다. 그리고 장생의 불생이라고 하는 술법이라는 건데, 이 장생의 술법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술법을 배웠대. 누가? 저생이. 이 말은 한마디로 종이의 보존 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어.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비에도 끄떡 않고 좀도 먹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어떻게 했는데? 매번 7일이 되면 햇빛에 전기를 마시고 먼지를 털었으며, 같이 책 관리할 때 이게 꼭 필요하죠. 자, 옷을 훈중하고 고요히 지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책 관리가 오래되죠. 그죠? 한마디로 이게 장생의 술법이 되겠습니다. 종이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한때 어쨌든 간에 한나라 때의 저생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저생이 한나라 때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나라 좌태충이 이제는 한나라에서 어디로 넘어온 거야? 그렇지, 진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라의 변화에 따른 어떤 인물의 행적이 나오고 있네요. 좌태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 때의 시인을 얘기합니다. 성도부를 지으니 저생이 한번 보고 곧 외워버렸어. 외워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 매체로서 매우 우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어서 막 베꼈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잘 알던 이도 그를 만나보기가 어려웠다. 왜? 사람들이 다 사갔거든. 한마디로 종이의 사용량이 늘었다. 이후 저생은 왕후군은 왕이지예요. 왕이지는 진나라 때의 서예가죠. 지금도 왕이지체가 대단한 필체라고 우리가 흔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먹으로 쓴 흔적을 받아 해서의 서법을 기묘함의 천하에 알렸다. 자, 여기까지. 좀 전에는 한나라 때의 행적이라면 지금은 진나라 때의 저생의 행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저생전을 인물이 이제는 나라가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부침, 오르고 가라앉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즉 저생의 상승과 하강의 두 가지 과정이 이 소설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한나라와 진나라는 저생이 관직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일종의 상승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나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나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나라, 양나라.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갔어? 그렇지, 양나라. 양나라의 태자 통을 섬겨 고문선을 함께 엮어 세상에 전하였으며 황제의 명을 받아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찬하였다. 국사는 나라의 역사죠. 누구와 함께? 위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위수라는 사람은 남북조 시대의 학자예요. 그러나 위수는 호불호가 공평치 못해. 즉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제시해. 즉 나라의 역사를 편찬할 때는 이게 개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잘한 것은 잘했고 못한 것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위수는 그렇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이 국사가 동이나 북제에 비해 남조나 서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예사라고 일컬어요. 즉 역사를 더럽혔다라고 하니, 자, 사직을 청하고 나 그만둘래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잘못된 역사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자 위수는 잘못된 걸 하고 있어 라고 일컫고는 나는 벼슬 그만둘래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저생의 성품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작과 더불어 회계의 일이나 살피고자 하니, 한마디로 회계야. 회계가 뭐죠? 그렇죠, 돈 계산하는 거죠. 돈 계산하는 일이나 살피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기록하는 걸로 쓰이는 거야. 자, 여태까지는 글씨를 쓰고 시를 쓰고 역사를 기록하고 해서 이제는 뭐까지? 회계 업무까지 영역이 확장됐어요. 그러자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허락하였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는 자, 저생의 소신 있는 태도와 함께 위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출은 붉은색으로 수입은 먹색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했대. 아, 우리가 손해보면 뭐가 났다고 그러죠? 적자가 났다고 하죠. 이득을 보면 그렇죠. 흑자가 났다고 하죠. 이렇게 색을 통해서 적자와 흑자, 흑자와 적자를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회계장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양나라 때 저생의 행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진나라, 한나라, 진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양나라 때는 그렇죠. 위수와 함께 국사를 보다가 사직을 해서 어때요? 그렇죠. 회계장부나 보는 인물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양나라 때는 아무래도 저생의 신분 내지는 역할이 하강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진후주에게 총애를 받아 이제는 어디? 그렇지, 진나라 후주가 되겠네요. 행신이라는 것은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 안악사의 무리들과 더불어 시를 짓고 돌았다. 그러다가 수나라 군사가 이때 서울 경자예요. 수도의 입구를 건널 때 진나라 장수가 급한 사태를 고했으나 저생이 이를 숨기고 봉투를 열지 않아 결국은 뭐야, 이 수나라 군사가 경구 수도를 들어올 때 진나라 장수가 밀서를 보낸 거야. 위험합니다. 얼른 대비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 저생이 그걸 도와주질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가 패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이는 나라의 흥망에 영향을 주는 인물 또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나라 대업 연간에 이때 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수나라 양제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왕주 설도형과 함께 이때 설도형이라는 인물이라든가 왕주라는 인물은 수나라 때의 문인이에요. 양제를 섬겨 정초 연리의 글귀를 읊었으나 양제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음을 원치 않으므로 소외를 당했대. 아, 누가 소외를 당했어? 저생이 소외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말도 똘똘 말아서 품에서 품고 나왔다. 한마디로 설도영과 왕주의 문제가 수양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을 일컫는 것이고 군주에 의한 저생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나라 때 저생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저생은 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찌 본다면 진나라가 문제예요. 이 진나라 마지막 임금인 후주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 노새 젊은 노새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향락에 빠졌어. 그래서 저생이 수나라의 침입을 알면서도 후주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즉 어차피 망할 나라라는 얘기지.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게 놔주는 게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 저생은 진나라에서 수나라로 나라를 갈아탄 거죠. 마치 작가 누가 이첨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갈아탄 것과 같다 라고 본다면 일종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겠는가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한나라, 진나라에서 양나라 갔다가 진나라하고 수나라를 본다면 진나라에서는 상승을 했다가 수나라에서는 다시 하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나라가 이번엔 당나라인가요? 홍문관을 두니 이때 홍문관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그죠? 관리를 교육하고 제도를 논의하는 기구예요.
저생이 본관으로 학사를 겸하여 저수량, 구양순과 더불어 저수량, 구양순은 당나라 때의 서해 가면서 학자입니다. 앞시대의 일을 강론하고 정사를 헤아려 당태종의 업적, 정치를 잘 일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당나라 때는 이 저생의 능력이 제기능을 하네요.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나라 때는 쭉 상승을 하겠지요. 송나라가 일어나자 염락의 모든 선비들과 염락이라는 것은 염계와 낙양, 지명입니다. 문명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열었다. 사마옹공은 북송 때의 정치가로서 사마광을 얘기합니다. 자칫 통감을 엮을 때, 이것도 역사서예요. 저생을 해박하고 고상한 군자라고 하여 매번 불러서 자문하였다. 한마디로 군자로서 평가를 받았다. 그때 마침 왕형공이 역시 왕한석, 북송 때의 정치가예요. 근데 권세를 부려하는 거 보니까 이 인물은 긍정적인 인물은 아닌 듯 싶네요. 그죠? 춘추의 가르침을 즐겨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없는 쓸데없는 글이다 라고 하니 저생이 너 그건 아니지, 네가 잘못 판단한 거지 라고 옳다고 비판했다. 앞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신념을 따르는 아주 강직한 인물이고요, 직관하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배척을 받아 등용되지 못하였다. 결국은 누구하고 대립하면서 왕형공 내지는 왕한석과 대립하면서 저생이 시련을 겪네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인물, 저생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부침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원나라 초기에 이르러 이번에는 어디로 왔어? 그렇지, 원나라. 본업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뭐만 익혔어? 그렇지, 장사만 익혔어. 아까 잠깐 회계장부로 쓰임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아예 상업 분야에서 종이 쓰임이 더 확대돼. 그러면서 몸에 돈깨미를 두르고 라고 했는데, 자신의 몸, 저생의 몸에 돈깨미를 둘렀다는 것은 저생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거죠. 뭐야? 그렇죠. 문서죠. 찻집과 술집을 드나들며 셈을 따지고 헤아리니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왜 선비가 돈을 따져? 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자, 여기까지는 송나라, 원나라 때의 저생의 행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 때까지 상승했던 저생은 다시 송나라, 원나라로 내려오면서 돈의 역할을 하는 비루한 평가를 받는 인물로 떨어집니다. 후계. 자, 그러면 이제 저생 이후의 모습인가요? 원나라가 망하자 명나라에서 벼슬을 하여 그제야 널리 총애를 받았다. 그 자손이 힘이 많아 혹은 사시로 대를 잇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시인의 가문을 이루기도 하고 왕이지 같은 시인이 되기도 하고, 선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한마디로 종교라든가 이런 거죠. 등용이 되어 관직이 있는 자는 돈과 곡식의 수요를 맡고, 한마디로 나라의 어떤 재물 내지는 재산을 계산하거나 기록하고, 군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의 전공을 기록하였다. 한마디로 종이의 쓰임이 매우 다양해졌다. 맡은 일에는 비록 귀천이 있었으나 누구도 직분을 소홀히 하다는 비난을 하는 이가 없었다. 대부라고 하는 벼슬이 된 뒤로는 다 흰띠를 둘렀다고 이른다. 두둥. 자, 여기까지는 명나라 때 저생의 행적 내지는 후손들의 행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첨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대주의적 사상이라는 건데, 자, 어디냐 그러면 원나라가 망하자 명나라의 벼슬하여 그제야 널리 총애를 받았대요. 즉 원나라 때는 벼슬에서 물러나고 명나라 때는 다시 등용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왜 그런다면, 원나라는 몽고가 세운 나라이고 명나라는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약간은 많이 나간 태도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즉 선비는 관직에서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생전의 상승과 하강 구조. 이제 명나라죠? 명나라는 그렇죠. 후손들까지 쭉 올라가지요. 자, 상승과 하강의 반복적 구조. 저생이 각 시대마다 공을 세우기도 하고 상승, 화를 입기도 하며 하강, 스스로 벼슬에서 나아가고자 하여 등용되기도 하고 또는 지가 알아서 물러나기도 하고 직관하다가 배척당하기도 하는 등 저생의 의지에 의해서 상승과 하강의 구조가 성립되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공을 세우는 것도 신하의 역할이요. 다음에 스스로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도 신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을 보면은 그냥 꼿꼿하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면서 사직을 하거나 직관을 하는 것도 신하의 역할이다. 즉 올바른 신하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생전을 통해서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다룬 것은 자, 이민환의 자, 저생전 연구라고 하는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나 참고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조금 더 볼까요? 자, 평절이에요. 가전체 소설은 사마천의 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항상 뒤에 역사가의 평가 내지는 사관의 평가 내지는 평결이 드러납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라고 할 때 이게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따온 형식인데 이 태사공은 사마천을 의미해요.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났다 라고 봐도 돼요. 무왕이 은을 이기자, 무왕이라고 하는 건 주나라 임금입니다. 아우 숙도, 숙이라는 것은 채숙을 얘기해요.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인 채나라의 시조입니다. 채 땅에 봉하여 주의 아들 무경을 도와서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겠다. 무왕이 죽자 성왕이 주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나이가 어려서 주공이 이를 도왔다. 주공이라고 하는 건 주무왕의 동생입니다.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지? 우린 저생 얘기해야 되는데 이때 채숙이 나라 안에 근거 없는 풍설을 퍼뜨리자 주공이 그를 귀양을 보냈다. 한마디로 채숙이 무왕이 죽은 뒤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유배 가서 죽은 일을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호는 과거 행동을 고쳐서 덕을 닦았다. 이에 주공이 그를 천거하여 높은 벼슬 했었다. 성왕은 다시 호를 신체로 봉했으니 그가 바로 채중, 즉 채나라의 2대 제후였다. 가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뒤 초나라 공왕이 애후를 잡아가지고 돌아왔다. 애후는 채나라 13대 제후라고 합니다. 그가 식부인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채 땅의 사람들은 그의 아들 희를 세웠다. 그가 바로 무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유한공이 그가 채 땅의 여인과 헤어지지 않은 채 딴 곳에 장가갔다 해서 무후로 사로잡아 돌아왔다. 무가 죽자 그의 아들 가보가 섰다. 가보는 15대 제후래요. 그러나 초의 영왕이 영후의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군사를 매복해 가보에게 술을 먹여 주겠다. 그리고 채 땅을 포위하고 멸한 다음에 경후의 아들 열을 구하여 세웠다. 그가 평후이다. 이들은 그로부터 채나라 아래쪽에 옮겨 살았다. 그 뒤에 초의 해왕이 다시 채 땅의 제후들을 멸해서 없애버려서 마침내 쇠약해졌다. 자, 여기까지는 가만히 보니까 결국 저생의 윗대들의 어떤 선조들의 모습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어찌 본다면 그 인물 저생의 집안의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서는 조금 독특함이 있어요. 왕자의 후손들이 그 조상의 대대로 쌓은 두터운 덕으로 해서 국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융성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은 모두 뭐야? 운명과 교화의 탓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운명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채는 본래 주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는 양쪽 강국에 끼어서 공연한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그 길이 자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가 한나라 말년에 그렇지 이제 저생으로 넘어오는 거죠. 봉을 받고 그 다음에 성을 바꾸게 되었다. 그 성이 뭐야? 그렇지 저시성이죠. 요건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변해서 사사로운 집이 되고 그 집이 커져서 그 자손이 천하에 가득해지는 것은 채 씨의 후손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흥하거나 망해도 늘 항상 변하는 저생의 후손, 번성하는 저생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사공의 평가 또는 편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편결, 결말부의 편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태사공은 말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 가전체 형식을 그대로 띱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인물에 대한 논평이 나타나지 않고 차라리 채나라 역사 도입부를 나타냄으로써 저생의 선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첨의 가전체 소설 저생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문 해석을 쭉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